지난 2강에서 우리는 성장주를 찾기 위한 두 개의 보고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성장주의 핵심 요소, 순이익, 그리고 이 순이익은 재무제표 자본 부분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쌓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즉 회사는 이제 사업을 해서 매출액을 벌고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면 순이익을 최종적으로 남기게 되고요. 이 순이익은 재무제표 자본 부분의 이익잉여금 요 파트에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누적으로 쌓인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덩치가 커졌다, 또 성장했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 보면서 성장주, 또 성장주가 아닌 종목, 또 성장주이지만 좀 스타일이 다른 이런 성장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 소개합니다.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페이 증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료 사이트들이 많고 그 또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네이버 페이 증권 하세요.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메인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시면 중간에 증권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네이버 증권 이렇게 입력하시면 네이버 페이 증권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 증권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있고, 뉴스, 오늘의 증시, 환율 등등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 공짜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이 유료 사이트 보실 단계가 있을 건데 사실은 나중에 되면 유료 사이트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네이버 페이 증권으로도 충분하고요. 그 충분한 거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필요하시면 돈 많이 버셔서 충분히 유료 감당할 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절대 하실 필요 없고, 네이버 페이 증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 또 앞으로 알려드리는 거 위주로 하셔도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데 충분합니다. 딱히 다른 거 더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 종목 검색창에 삼성전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검색하면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맨 위에 부분에 삼성전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차트부터 주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랫부분에 이렇게 정확 정보, 시세 차트, 투자자별 매매 등이 쭉쭉쭉 있는데, 요새에서 종목 분석 요거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종목 선택하시면 더 세부적인 정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는 이 재무분석 요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분석에는 3개가 나오는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있는데, 이 중 우리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요거 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성장주 찾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정의해드린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손익계산서 요거부터 보면, 위에는 데이터를 시각화시킨 그래프가 있고, 아래 표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 수치적으로 볼 수 있고요. 표 가장 윗부분에 날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 증권에서는 5개년 손익계산서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는 왼쪽 부분에 이 항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배운 매출액,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등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 클릭하시면 더 밑에 세부 항목까지 쭉 나옵니다. 즉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 웬만하면 여기 다 있고, 다 분류가 잘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려드린 대로 이 손익계산서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PT에서는 오른쪽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밑으로 좀 더 내리면 성장의 열쇠라고 제가 불렸죠. 그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와 형태는 비슷합니다. 위에 그래프가 있고요. 밑에 표로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날짜 부분 이렇게 있고, 항목 부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성장의 열쇠,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밑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결국에는 이렇게 표도 나와 있고, 표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2개, 순이익 또는 이익잉여금 요거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기 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성장주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간은 네이버 페이 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는 5년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단기 순이익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6조, 39조, 55조, 15조, 34조 이렇게 돈을 벌어왔어요. 계속해서 돈을 벌었네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덩치를 키워왔어요. 자, 성장주라고 부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덩치를 키웠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 첫 번째 먼저 이익잉여금하고 단기순이익하고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순이익이 결국에는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서 이익잉여금이 커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2021년 이익잉여금 293조는 2020년 이익잉여금 271조에 단기순이익 26조를 더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297조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는 293조, 한 4조 정도가 비거든요. 이 왜 이러냐?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배당금을 줬다라는 거예요. 단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주면 그만큼 빠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단기순이익이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회계를 배울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기순이익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단기순이익이 있고, 단기순이익이 적혀있지만 실제 삼성전자 거가 아닌 단기순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거가 아닌 단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쉽게 생각해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외에 밑에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번 돈을 삼성전자가 단기순이익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100% 자회사 100% 내 회사며 얘가 번 돈 100% 내가 가져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100%가 아닌 70% 이렇게 들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로 단기 순이익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순이익의 70%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 단기 순이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조금 분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익잉여금이 결국에는 회사 덩치를 키우는 최종적인 종착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중심으로 덩치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시면 실제 회사가 성장을 얼만큼 했는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은 주고 나면 끝이에요. 회사 성장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답을 주주에게 해주는 거고, 결국에는 이익잉여금이 커진 것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얘기는 뭐냐? 2021년과 2020년도에 이익잉여금을 빼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나올 수 있죠. 즉 2021년도에 회사는 22조 성장을 했고요. 2022년도 역시 계산해보면 44조 성장했고, 2023년 8조, 2024년 23조 이렇게 성장을 했다. 즉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성장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이제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매년 늘어나는 걸 보니 성장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주라고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찾는 성장주냐, 요거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021년도 22조 정도, 2022년 44조 회사 덩치를 키웠는데 갑자기 2023년도에 8조 7천억 정도의 성장을 해요. 즉 막 내가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성장 속도라고 할까, 속도가 낮아져요. 즉 막 내가 21조 44조 막 성장하다가 갑자기 8조 성장을 해버리면 뭐야, 성장은 했는데 예전보다 못했네. 그리고 2024년도는 2023년보다 나은 성장을 하긴 해요. 23조 정도니까. 그래서 성장의 이 정도와 질이 다르다. 즉 삼성전자는 성장은 했으나 그 성장의 속도, 폭 이런 게 2023년도에 부진을 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엄청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부진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최근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했던 삼양식품 한번 볼게요. 삼양식품 성장했나? 자, 2021년도 회사는 480억 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와우, 2022년도에 700억, 즉 기존에 500억 정도 성장하던 회사가 1년 뒤에 700억 성장을 해요. 성장 속도 빨라졌죠. 근데 2023년도에 1129억 원 성장합니다. 와, 성장 속도 더 빨라졌어요. 2024년도에
더 빨라요. 1460억 원 정도 빨라집니다. 즉 삼양식품은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성장 속도가 더 빨라요. 와, 이런 성장주 우리가 찾던 성장주입니다. 진짜 돈을 벌고 싶고 정말 사서 존버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뭐냐라고 하면 삼양식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주가가 말해주죠. 주가 실제로 많이 올랐잖아요. 이 주가가 오른 게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아주 컸기 때문에 올랐다,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다른 상황도 봐야죠. 또 주가가 아주 많이 상승한 종목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 보면 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장주라고 말할 수는 좀 없어요. 왜냐면 자 볼게요. 2021년도에 회사가 무려 1조 6,500억 원 정도를 벌고 이만큼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 1년 뒤에 무려 마이너스 3,063억, 오히려 덩치가 줄었어요. 3,000억 정도가. 무려 1조 6천억을 벌던 회사가 3천억 정도를 잃어요. 그래서 덩치가 줄어요. 역성장했다고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이 역성장이 2023년도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725억. 즉 회사가 2022년, 2023년도에는 성장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덩치가 줄어요. 역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갑자기 5,155억 원을 벌게 돼요. 최근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과 2022년도 요 사이에는 돈을 너무 많이 잃기 때문에 이때는 주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게 당연해요. 왜냐면 돈을 못 벌어요, 회사가. 그런데 2022년도와 2023년도는 좀 자세히 보시긴 해야 돼요. 2022년도에 3천억을 잃었던 회사가 2023년도에 700억 정도 잃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700억을 잃긴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괜찮아졌네? 회사가 뭔가 좀 나아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나아지는 게 앞으로 계속되면 돈을 더 벌 거야. 성장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성장할 때 내가 올라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대중공업은 2023년도에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근데 봤더니 2024년도에 역시나 이 회복을 하는 이게 엄청나게 커졌어요. 마이너스 725억을 하던 회사가 5,155억을 벌었다. 과거 마이너스 700억을 벌던 회사가 5,100억을 벌었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턴 어라운드. 즉 돈이 줄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성장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극적으로 많이 해버려요. 자, HD 현대중공업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뭐냐면 산업이 침체되다가 갑자기 회복을 엄청 큰 폭으로 빨리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큰 폭으로 회복되는 이 탄력성을 가지고 현대중공업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해버려요. 그런데 단 우리가 성장주를 찾는다 했잖아요. 성장주로서의 현대중공업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 이게 꾸준히 잘 성장하는 삼양식품과 같이 봤을 때는 HD 현대중공업 성장 매력은 없습니다. 성장 매력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또 산업이 사이클이 커서 좋을 때는 확 좋고 나쁠 때는 확 나쁜 이런 종목들은 타이밍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타이밍 싸움을 하려면 산업에 대한 이해와 기업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야 돼요. 그래야 타이밍 싸움을 해서 버틸 수 있고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주를 찾는 분한테는 별로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 수 있어요. 현대중공업은 성장주를 찾는 사람한테는 삼양식품이 매력적인 종목이다. HD 현대중공업은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직은 내공이 쌓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삼양식품 같은 종목을 찾아서 존버하시면 돼요. 충분히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장주를 부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와 삼양식품인데, 우리가 찾는, 그리고 우리의 자산을 정말 극적으로 불려줄 수 있는 이런 회사는 삼양식품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삼양식품 같은 성장주를 찾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될게요. 또 다른 예 볼게요. 삼양식품과 현대중공업과 함께 최근 주식시장의 주인공 중 하나가 누구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볼게요. 2021년과 2022년에 이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2천억 정도 수준의 증가를 했어요. 이때는 평범했다 보시면 돼요. 어쨌든 2천억 정도 버는 회사가 갑자기 2023년도에 6천억을 벌어요. 과거 버는 돈에 무려 3배를 더 벌어버립니다. 주가가 상승 안 할까요? 이러면? 갑자기 성장이 하는 레벨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4년도에는 무려 2조를 벌어요. 6천억을 버는 회사가 2조를 벌어버립니다. 이런 회사가 주가가 안 갈 수 있나요? 주가 무조건 가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성장주의 성장주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삼양식품과 같이 성장의 속도가 완전 빨라집니다. 성장 폭도 커집니다. 이런 종목은 주가가 안 갈 수가 없고 실제 주가가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다른 사례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자 2021년, 2022년, 2023년 돈 잘 벌었어요. 자 뭐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비슷하게 돈을 뭐 극적으로 더 벌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8천억 정도를 계속 버는 회사였고 2023년도에는 1조 2천억을 벌게 돼요. 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뭐 그 정도 극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버는 크기가 커졌어요. 와, 성장주로서 괜찮은데 문제는 2024년도에 1조 2천억을 버는 회사 갑자기 마이너스 1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해버려요. 그래서 주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미친듯이 떨어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성장한 걸 뿐만 아니라 성장 폭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돈을 못 벌어버렸어요. 정말 다이어트를 세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안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자 성장을 했냐 성장주냐 성장주입니다. 왜냐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돈을 벌잖아요. 4천억, 8천억, 8,200억, 1조 800억. 자 성장하죠. 그리고 성장도 기존에 벌던 거 이상으로 계속해서 벌어요. 성장 매력 있죠. 그런데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양식품과 조금 다른 게 뭐냐, 이 성장 폭이 2021년도에 4천억 벌던 게 2022년도에 8천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번 단위가 2배가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2022년, 2023년도에 8천억 정도 비슷한 수준을 돈을 벌어요. 즉 성장은 했으나 성장 폭, 성장 속도가 그대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4년도에는 성장을 좀 하긴 했는데 과거 막 2배씩 늘어나는 이 성장과는 조금 다른 성장 폭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삼양식품만큼 그런 큰 폭으로 오르진 못해요. 성장은 해서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요력은 있으나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주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좀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갑자기 뭐 실적이 폭락한다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잘 가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따르면 성장주 찾는 거 아주 간단하죠. 이익잉여금을 찾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정리하면 됩니다. 이익 증가액이 꾸준히 늘었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증가하는 폭이 커졌냐, 요거 두 개 찾으시면 우리가 찾는 이상적인 성장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사 그리 쉽진 않겠죠. 성장주를 찾는 것과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다른 이유,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미래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이익잉여금은 과거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2024년 이익잉여금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2025년 3월입니다. 즉 2024년의 실적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2025년 3월에 우리가 2024년 실적을 확인할 때는 이미 2024년 실적에 대한 그런 영향력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벌려면 미래 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예상해야 합니다. 결국에 미래의 성장주를 찾는 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성장주는 이익잉여금으로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점이 미래이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이 어려운 것 때문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 있죠. 미래는 누구도 100%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예상을 잘 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특히 성장주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미래 성장주를 찾았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왜냐면 우리는 개별 기업의 실적 성장주를 찾는 이 방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실적 성장보다 더 영향력이 센 시장, 또 경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2020년 3월까지 주식시장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실제 우리가 성장주를 찾았다고 해도 주식으로 돈 벌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성장주를 정말 정확하게 찾는다고 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투자자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따라 돈을 벌거나 벌지 못하게 되죠. 이 상상을 위해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의 자료들을 확인합니다. 과거에 잘했던 기업이 미래에도 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즉 투자자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의 기업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상력이 얼마나 현실화되었는지 이익잉여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상상력과 이익잉여금이 맞아떨어지면 큰 돈을 벌 수 있고요. 미래 성장주를 찾는 게 어렵긴 하지만, 주식 투자가 또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결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요. 그 상상력을 발휘하기 전에 최소한 읽어야 될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빨리빨리 확인하고 이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